네,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개인 투자자 박두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주식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개인 투자자로서 투자의 마인드와 네. 그 다음에 좋게 보시는 섹터 이런 것들 등을 말씀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선 좀 여쭤볼 게, 현재 혹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운용 자금? 총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은 물론 제가 좀 신용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신용을 쓰고 있어서 한 27억 정도 제가 운용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거래 금액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한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제가 한 1,500억 이상을 거래를 했더라고요. 매수 하신 거예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실패도 많았고, 이제 좀 성공적인 이제 투자자로 이제 제가 거듭나게 된 건 한 3년 정도 됐어요. 최근 3년이요? 네네. 코로나 이후네요. 네, 그렇죠. 그때가 코로나 때 제가 두 번째 깡통을 쳤는데,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매도가 많았고, 또 자신감이 그때는 있었기 때문에 좀 신용을 그때부터 많이 썼습니다. 7년에 1,500억이면 그냥 대략 평균으로는 1년에 200억 이상씩 거래를 하신 거네요. 네. 그럼 신용을 써서 27억 정도라고 하면 네. 그냥 신용 안 쓰면은 한 10몇 억. 순자산. 네. 그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깡통을 차셔가지고 두 번이나 그것도 차셨고, 네.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다시 이제 일어서셔가지고 이제 10몇 억의 이렇게 자산을 지금 굴리고 계신데, 우선 처음에 주식 투자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대학생 때부터 투자를 했었어요. 네. 책을 읽고, 그때 당시에 뭐 유튜브나 뭐 다른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은 없었기 때문에 서점에 가서 어떤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을 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워런 버핏이라든지, 하나 이제 월가의 이런 이름 있는 피터 린치라든지 이런 분들의 책을 사서 읽으면서 이런 게 주식 투자로구나 라는 걸 이제 배우면서 혼자서 이제 조금씩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에 배운 게 가치 투자라는 걸 배워서 주식이 이제 쌀 때 사서 이 회사가 나중에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았을 때 파는 거다라는 걸 배워서 그걸 이제 실행하면서 계속 그렇게 대학생부터 조금씩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다가 깡통을 한번 차게 되신 거네요. 그럼 처음에는 얼마로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돈이 없었죠.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용돈 아르바이트해서 이제 조금씩 하다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뭐 좀 아껴서 월급 받으면 한 100만 원씩 매일 이렇게 조금씩 사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불렸던 게 제가 2015년에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회사에 그 가치 투자의 시점으로 그걸 접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처음엔 굉장한 고통을 얻었었어요. 한 마이너스 거의 한 반토막까지 가까이 났었는데. 중국 원양자원이 종목 이름이에요? 네네. 지금은 상폐되고 없습니다. 여기 이 아픔이 많으신 이 투자자들 중에 아픔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종목에. 그때 저처럼 이제 가치 투자에 이런 시각으로 접근했다가, 예.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여기서, 한 300% 정도 되는 수익을 내고,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됐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게 한 2015년도인데, 그때 이제 제가 자산이 한 1억을 이제 넘겼어요. 그때 300%라는 수익을 내고, 그때. 이제 이걸로 제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했는데, 사실 그 1억이란 돈도 어떤 뭐 부동산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래서 이걸 좀 더 불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그 일산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전업투자 사무실 모집을 했었어요. 거기를 제가 지원해서 들어가게 됐었어요. 네. 근데 첫 깡통은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1억에 이제 막 신용을 써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 제 돈 1억을 가지고 거기다 이제 좀 돈을 대출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2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게 됐었죠. 근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바이오 주식 광풍이 그때 불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가 제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배운 건 가치 투자였는데, 근데 바이오 주식은 이익이 안 나잖아요. 이익이 안 나고 또 꿈이나 뭐 임상, 뭐 삼상, 뭐 간다, 뭐 어떤
그런 걸로 그런 주식들만 다 날아가고 예. 내가 가진 주식들은 계속 빠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또 그 사무실에는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고수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결국 이제 바이오에 예, 이제 종목을 이제 바꾸기 시작했었고요. 근데 제가 그때 2016년부터 이제 하락장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식들이 그럼 이게 한 심하게는 반토막씩 난단 말이에요. 이제 고점에서. 제가 이걸 못 버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돈을 못 버는데 이게 단지 기대감과 꿈만으로 이게 주가가 이게 출렁출렁인 걸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못 버티겠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손절치고 이 손절친 게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내 본전을 복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급등주 따라가기도 하고 아침에 보면 막 10%씩 올라가고 막 추격하고 또 빠지면 또 매수. 그게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됐던 거죠.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계좌는 뭐 깡통이 나 있고 네. 정말 비참한 내 자신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때 절망에 빠져서 그게 첫 깡통이. 그것 때문에 되게 좀 우울증도 겪었었어요. 그때 나이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됐었는데 네. 그때 이제 직장도 그때 내가 때려치우고 여기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내가 지금 돈을 벌겠다고 여기 들어와서 이제 깡통을 찼으니까 내 앞날이 되게 생각해보면 우울하게 미래밖에 안 남았겠다. 내 미래는 내가 결혼도 할 수 있을까? 직장을 다시 들어가도 내가 제대로 돈을 벌어서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제가 좀 방에서 정말 1년 정도를 방에서 되게 고통스럽게 그냥 어디 나가지도 않고 부모님 속을 좀 많이 썩혀드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정도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일을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다시 이제 일을 해야겠다. 일하면서 다시 일어나야겠다라는 가지고 일을 찾아서 이제 그때 유통업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유통업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그쯤에 이제 지금의 제 와이프도 만나게 됐고요.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 와이프가 저 외국 분이거든요. 그래요? 제가 저 러시아어과를 나와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맨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가서 이제 집에 와이프를 만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분이신 거죠? 네네. 지금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이제 나 하나를 보고 왔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열심히 이제 일을 했었어요. 그때 유통업을 하면서 또 밤에는 쿠팡도 했었어요. 그때 정말 절박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나 일어나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 주식이 흘러가는 게 좀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장기나 이제 바둑 같은 것도 훈수 두시는 분들이 잘 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걸 두면 내 시야로만 이제 이걸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장기 말을 보면은 내 관점과 내 시각으로만 이제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전체적인 걸 보면은 아무튼 훈수 두시는 분들이 전체적인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1년간 쉬었던 게 나서 제가 이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내가 너무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었구나. 이 지금 눈앞에 내가 수익이 나지 않냐 이것만 내가 매달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좀 이걸 좀 크게 보자. 그때부터 좀 근데 이제 시장이 이제 흘러가는 게 이제 그때부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주식을 시작한 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때만 해도 쉽지 않았어요. 그때 트럼프 때문에 그때 무역 전쟁 이슈로 이제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17, 18년에 굉장히 높은 시세를 분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2019년 동안 굉장히 많은 또 조정을 받았어요. 지금 장세랑 비슷해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근데 계속 이제 클라우드 미래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던 시기라서 다시 반도체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 그리고 IT 관련한 이제 종목들을 많이 해서 그때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2019년 이제 중후반부터 반도체로 좀 꽤 수익을 났었어요. 꽤 많은 이제 수익이 나고 예전만큼의 자본을 이제 회복을 했었고요. 그렇게 가던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를 만나게 되죠. 코로나를 처음 제가 겪었을 때, 이거 제가 2016년에 메르스 사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예, 그때 메르스 사태 그때 한 3주 정도 장이 흔들렸었던 걸로 기억은 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 되겠다, 되겠지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근데 모두 예상과 다르게 이제 코로나는 경제 위기를 심지어 이제 가져왔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괜찮겠지 하다가 결국에 이제 너무 많이 빠지니까 지금이 기회지 않을까 해서 좀 신용을 쓰다가 반대 매매까지 가는 상황을 겪었어요. 그게 빠져가지고요. 네네 너무 급락을 손도 못 쓰게 급락이 나와보니까 그때 반대 매매가 역사상 제일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네. 한 3주 정도만 갈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가 오고 실제로 모든 게 스탑이 다 셧다운을 시켜본 그런 초유의 사태. 그때만 해도 모두가 공포에 질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진짜 생명을 잃는 줄 알고 처음에. 그런 언론도 이제 그런 좀 과한 좀 자극적인 그런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투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심정해 보면. 네, 살고 봐야 되니까. 그냥 주식은 그때 그냥 모두가 다 던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3월 19일 제가 그때 제 계좌를 그때 봤을 때 그때 내가 그래서 다 포기하고 모든 걸 정리해버리면 빚만 한 마이너스 한 6천만 원 남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그때 정말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때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한 걸 알게 됐었거든요. 네.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제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내가 여기서 또 포기할 수 없다. 절대 이제 태어날 아이에게 내가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 네.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제 스스로를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웅이님 채널도 그때 막 보게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제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이번에는 내가 크게 실수한 건 아니다. 이런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질병으로 인한 경제 셧다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내가 겪었기 때문에 모두가 패닉이었다. 여기서 또 새로 시작하면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자.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셧다운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때 학교도 안 가게 되고 자택근무 그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직장에서는. 근데 학생들은 집에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노트북이 엄청 많이 팔려 나간다고 이제 하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럼 반도체가 많이 나가겠다.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은 자금과 제가 그때 끌어올 수 있는 모든 이제 돈을 끌어서 이제 반도체 주식에 투자를 했었죠. 네. 혹시 뭐 사셨어요 그때? 그때 저는 이제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 그때 대장주들 위주로 계속 이제 빠른 매매를 계속 반복했었어요. 한두 종목 그때 끌고 간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코로나를 맞았고 그때 금리가 이제 0%라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유동성이 이제 넘친다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됐었고 그때 이 채널에서도 그때 박세익 전무님이 그때 나오셔서 이제 금리가 0% 가고 코스닥 3,000이 간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게 저한테 용기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일단 반도체가 앞으로 이제 많이 팔릴 거는 이건 확실한 일이다.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폭락한 주식들을 내가 싼 값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많이 사서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코스닥 소부장 위주로 계속 트레이딩을 많이 했던. 일단 먼저 좀 시가총액 한 1조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 먼저 매수를 하고 이제 걔네들이 먼저 쫙 오릅니다. 그러면 자금이 이제 시중에 이제 반도체 펀드의 ETF 같은데 돈이 몰리면 얘들부터 우선적으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쫙 올라가고, 그럼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시총은 1,000억, 2,000억 단위 이런 애들을 다시 이제 제가 팔아서 옮겨가고, 얘네들이 오르면 또 이걸 팔고, 또 그때 또 이제 좀 밑에 처져 있는 애들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때 매매를 잘했어요. 네. 순환매처럼. 네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순자산이 한 2, 3년 만에 10억이 넘을 수가 있나요? 이게 가능하죠. 네. 예를 들면 이제 복리의 효과라는 게 우리가 워런 버핏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리 하지만 사실 순간적으로 한 20% 정도의 수익을 연달아서 10번 내면은 한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0이면은 뭐 한 3번만 하면 2배잖아요. 한 3, 4번만 하면 2배니까 4배, 5배 되게 그러니까 한 20%를 10번 정도 내면 그냥 단순 계산해서 그 2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200%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제가 누렸어요. 그래서 계좌가 그때부터 엄청 많이 좀 늘어났었고요. 근데 21년도에 이제 모두가 그때는 이제 코스피가 3,000이 넘어가고 그때는 모두가 이제 참여하는 그때 그런 시장이 됐던 거죠. 그때 저는 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는 모두가 반도체가 좋고 2차 전지가 좋다 이제 다 알고 있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더 큰 수익을 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좀 모르고 있는 분야가 어디가 있을까에 대한 이제 그걸 찾아보다가 제가 이 기사를 봤었어요. 중국 원전 굴기 박차. 이게 2021년 4월 27일.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주식시장 트렌드가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에 대한 이제 그 필요성이 그때 한창 주식시장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탈탄소 에너지 이 정책에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라는 제가 그때 확신을 얻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이 이거 2030년까지 100기의 원전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 다시. 네. 그럼 제가 생각에 중국은 탈탄소 세상을 가기 위해서 원전이 반드시 어마어마한 이런 100기나 더 지어야 된다는 것을 얘네들이 그 계산을 했구나. 이건 그럼 제가 이게 지금 확률이 높게 되고 제가 주변에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제 주변 투자 고수분들한테 원전 지금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그게 괜찮을까? 네,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제가 물어보셨습니다. 이거다. 그래요? 이거다. 아닌 것 같다는. 왜냐하면 이게 이 탈탄소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원전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반도체에서 벌었던 돈을 두산에 전부 다 집어넣었습니다. 네. 전부 다요? 네. 한 종목에? 네. 일단 그때 당시에 제가 두산 지주사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그때 당시 두산 중공업이고 현재는 이름이 바뀌었죠. 두산 에너빌리티로. 그때 제가 왜 두산 중공업이 아니고 두산에 넣었냐면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 부채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한 부채 비율이 500%, 600% 육박을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무가 너무 불안해서 이 회사는 내가 좀 불안해서 이게 좀 장기 투자하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알짜 사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을 거쳐서 두산 중공업이 이제 부도가 된다고 해도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두산전자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가 되게 알짜 회사였거든요. 매년 1,000억씩 따박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사 두산중공업이 부도가 난다고 해도 이 회사는 살아남 정도로 그때 굉장히 주가가 쌌었어요. 그때 시가총액이 그때 한 4,000억, 5,000억, 그때 주가로는 한 4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만약에 내 생각대로 원전이 부각이 된다면 여기서 큰 수익이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배팅을 했었고 그 결과적으로는
그때 불과 한두 달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셨어요. 미국에 가서 원전 협정을 맺어오신 거예요. 앞으로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한다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거의 10,000원에서 40,000원까지 네, 거의 한 달 반 만에 거의 한 3배? 네, 한 3배 정도, 3배, 4배 정도 올랐던 거예요. 두산 제가 투자한 종목도 이제 40,000원대부터 샀는데 그게 150,000원대까지 올랐었어요. 네, 거기서 제가 인생 역전을 만들어냈었고요. 글쎄요. 네. 그럼 혹시 그때 주사에는 한 얼마 정도 몰빵하신 거예요? 그때도 제가 계속 트레이딩 했어요. 이 종목 안에서만. 또 너무 많이 오르면 팔고 떨어져서 다시 사고 이러면서 계속 그 수량을 모아갔었거든요. 늘려나간 거죠, 계속. 네. 그 한 종목에서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큰 돈을 이렇게 벌려면 네. 거의 한 종목, 두 종목 뭐 이렇게 소수 종목으로 집중시켜야 되는 건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스크를 없애라고 분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분산을 하면 ETF를 사는 게 낫죠, 사실. 지수에. 네. 근데 저도 지금도 제가 두 종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 종목 집중 투자거든요. 네, 아직도. 신용 쓰시고 이렇게 네. 하면서 두 종목이에요? 네. 와. 왜냐하면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계속 비교를 해요. 네. 근데 이 종목을 여러 가지를 두다 보면 이 회사가 현재 돈을 얼마를 벌고 있으며 그리고 이 회사가 받고 있는 현재 평가, 가치, 그리고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 그걸 비교해보면 계속 이제 저는 이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많아야 한 3개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와. 네. 그렇구나. 네. 근데 그걸 믿고 버티는 거예요. 계속. 네. 내 생각대로 되느냐, 아니냐. 대신에 계속 관찰을 해야죠. 이 회사에 대해서 파고, 계속 관련 뉴스를 계속 읽고.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정치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너무 커졌어요, 정치. 예전에는 그냥. 국제정치? 그쵸. 네. 예전에는 그냥 경제 효율성의 논리였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가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트렌드에서 얼마를 투자해서, 그 수익을 얼마를 버냐. 누가 더 싸게 만들고 누가 더 그런 유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네, 이런 거의 영역인데 지금은 정치의 영역이 너무 큰 거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네. 그래서 제가 원전을 그때 당시 좋게 봤던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미국 중심의 미국이 원하는 그런 서방 진영과 반공산주의 연대에서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거기서 원전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거기서 근데 서방 진영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10여 년간 이제 탈원전을 이미 진행을 한 상태라서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서방 진영에서는요. 이미 공산 진영에선 러시아나 중국이 원전을 굉장히 많이 짓고 또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미 서방 진영은 탈원전 때문에 이제 10여 년 동안 그 산업이 붕괴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앞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방향성에 확실하다. 예, 이건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갖고 그때, 지금도 계속 이제 두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지금도. 네. 2년 6개월 동안 제가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세요. 네. 많이 올리셨어요. 작년에 이제 많이 올라가 지금 이제 많이 떨어져 지금 현재 지금 그냥 98,000원 그 정도 되고 있어요. 얼마까지 갔다가 그게 가는 거예요? 네, 재작년에 15만 원까지 갔었죠. 그래요. 그래도 반토막 조금 더 네. 되게. 작년에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한 종목에 네. 막 그렇게 좀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막 너무 액수가 커지면 부담되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야죠. 뛰어넘어야죠. 왜 그걸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웅이님은 주변에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이 많습니까? 부동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압도적으로 그래요. 네, 압도적으로 아직도 주식은 뭐 제 주변에 되게 주식으로 한다면 도박으로 보면 아직도 많아요. 그게 압도적으로.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삼성전자 수익률이 강남 아파트보다 낮다. 네. 이건 이베스트에서 86년 이후 이제 딱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서울 아파트가 20% 오를 때
삼성전자는 107%를 올랐더라. 이게 이미 통계적으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 왜 삼성전자가 강남아파트도 월등한 수익률을 보이는데 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적고 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전 굉장히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답은 주식이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다. 예, 맞지 않다. 그러면 내가 주식으로 성공을 하려면 이미 이 데이터로 이게 나온 거를 내가 삼성전자보다 더 앞으로 성장률이 높은 내가 회사를 찾았다면 그 회사에 내가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싣고 내가 갈 수 있다면 앞으로 내가 월등한 내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이거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미 통계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 계속 뭐가 악재가 나요. 계속. 작년에도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엄청 주가 폭락, 그때도 막 유튜브에 엄청난 많은 폭락론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누구는 뭐 나스닥 7천 간다고 막 그래버리고. 그런 얘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막상 내 계좌가 괜찮을 때 그런 얘기가 안 들려요. 근데 내가 그때 내 계좌가 마이너스 한 30%, 40% 나와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런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2100에 이게 손절 쳐버리는 거예요. 그 바닥에서. 네. 지금 이거라도 내가 지켜야겠다는 그런 공포심. 그러면 네. 확신이 있으면 더 사는 거예요? 버텨야죠. 내가 더 살 수 없으면 최대한 버텨야죠. 네. 그 버티고 그 버티는 게 힘들면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이미 또 나온 통계를 삼성전자는 강남 아파트보다 무려 수익률이 5배 이상 좋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내가 가진 이 회사가 삼성전자 이상의 성장률이 나와준다면 반드시 회복을 하겠구나. 이걸 내가 믿어버리면 그 순간 이겨내는 거예요. 네. 그게 힘들면 일하러 가야죠. 네. 너무 힘들면 일하러, 쿠팡이라도 하세요. 잊고. 네. 팔지 말고. 네. 내가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런 정신으로 하면 여러분 절대 손실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주식에 대해서 그만큼의 확신을 가지려면 네.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 지금 받는 평가, 가치, 그런 지표들은 PER이나 PBR로 물론 이제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일단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 성장성이 있는데도 이 회사가 가치가 지금 현재 터무니없이 싸다. 그런 거는 진짜 인생 걸고 한 베팅해 볼 만하죠. 네. 인생을 걸고 한번 베팅을 하는 거군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 투자자님께서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매월 100만 원씩 해서 ETF 모아가고 S&P 500 모아가고 이런 거는 잘 맞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인생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군요. 지금 단계에서 이제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웅이님 만약에 강남 아파트 사는 지금 구매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20억 현금으로 사실 수 있어요? 못 사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마 한 본인 돈 한 5억, 6억 정도 하고 아무리 한 대출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매일매일 그 부동산 가서 그 시세 보실 거예요. 떨어지냐? 오르냐? 왜냐면 주식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내가 다만 중요한 건 내가 가진 회사가 성장하고 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무하고 네네. 몇 년이 되는 버텨라. 네. 그냥 한 20%, 30% 빠지는 건 그냥 1년에 한 2번은 그냥 그런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하구나. 주식이 이런 거구나. 그걸 내가 인지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한 몇 %까지 이렇게 인내해 보셨어요? 작년에 반토막 났었어요. 작년에 제가 두산이 15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6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네. 반토막 이상이네요. 네. 또 깡통 찰 뻔했습니다. 그걸 이제 버티는 거예요. 네. 물론 그게 힘들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때 더 사진 않으셨어요? 살 수는 없었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버티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전업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내려면 내가 어디 뭐라도 돈벌이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그게 앞으로 15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 성장성? 네. 그러면 그 두산이 지금도 미래 성장성이라는 게 원전과 관련된 건가요? 네. 이제 제가 좋게 보는 건
SMR이라는 거예요. SMR, 스몰 소형 모듈러 먼저. 리액터. 예.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인구의 대다수는 지구상에 지금 70억 이상 되는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인구의 대다수는 후진국에 사실 몰려 있어요. 예. 중국도 동쪽만 이제 발전이 됐지 서쪽은 굉장히 아직 개발이 덜 된 상태고요. 거기다 인도에다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이런 나라들의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해줬을 때 과연 이게 유지 보수가 될까? 관리가 될까? 과연 이런 것들이. 저는 그게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에 SMR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생활하는 지역권에 거기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전력을 쓰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미래에 대한 물론 여기 아직도 원전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찬반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생각하는 그 미래가 맞는지를 계속 관찰을 할 거고요. 근데 제 머리로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승부를 좀 걸어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두산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또 로봇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예. 이제 다음 달에 또 로봇을 이제 또 상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제가 계산하기로는 현금만 한 3천억, 4천억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고 또 반도체 이 회사 투자를 또 많이 했어요. 작년부터. 또 이 회사 가지고 있는 두산전자라는 회사가 반도체 PCB 그 소재를 계속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앞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적용 분야가 넓어지는데 PCB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반도체, 로봇, 거기다 이제 친환경 에너지,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SMR, 거기에 대한 저는 확신을 가지고 강남 아파트보다 저희가 볼 때는 수십 배의 성장률을 볼 수 있는 거기에 저는 가는 거죠. 그러면 그 투자를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배는 올라가야 된다. 몇 프로는 올라가야 된다. 두산은 한 몇 프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최소 10년은 가져갈 생각이에요. 왜냐면 SMR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기간이 빨라야 2030년이에요. 제가 이걸 왜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2015년에 에코프로를 샀었거든요. 네. 에코프로는 포스코 케미칼을. 그때 당시에 그 에코프로가 얼마 됐는지. 몇천 원 아닐까요, 그때? 5,000원이었어요. 와. 제가 2019년에도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10,000원이었어요. 에코프로가. 2020년이요? 2019년. 19년에. 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또 깨닫죠. 이제. 이게 성장을 하는 주식이 앞으로 꿈이 이제 무궁무진하게 커지는데, 이것들이, 그때 당시에도 이게 싸지 않았어요. 그 주가가.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 그 10,000원이라는 그 회사의 주가가 그때 싸지 않았거든요. 지금 보면 엄청 싼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두가 좋다는 걸 모두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배터리 아저씨도 나오셔가지고, 모두가 이제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 주가가 지금 70만 원 갖다 최근 조정받아 50만 원대에 머물러 있죠. 모두가 알면 가기가 힘든 건가요? 네. 저는 주식을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이라는 게 눈치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미님 혹시 눈치 게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하나, 둘, 이거. 네, 맞습니다. 네. 누가 먼저 1 하고 보는 순간 서로 눈치고 빠르게 2, 3 해죠. 이제 모두가 그게 내가 외쳤는데 내 뒤에 나보다 늦게 이 숫자를 부를 사람이 보여야 돼요.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다 그거군요. 네. 앞에 부를 사람은 뒤에 많은 거고. 네. 배터리 아저씨 나와서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국민이 이제 알았어요. 굉장히 좋다는 걸. 70만 원에 사신 분들, 뒤에 자기가 딱 잡았을 때 자기 뒤에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건 내가 산 가격보다 누군가는 이거를 더 비싸게 사줘야지 내가 수익이 나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 원리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앞전에 원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내가 1번이었어요, 내가. 네, 제가 1번이었다고요. 내 뒤에 이걸 비싸게 살 사람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지금도 안 좋게 봐서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식이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아직도 잘 모르고 관심이 떨어지죠. 사람들은 이제 주가가 올라야지 그때서야 관심을 가지고 그걸 사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 주식을 살 때 내 뒤에 사줄 사람들이 보인다 하면 그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거죠. 그 투자 아이디어가 맞아떨어지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 그럼 저는 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서 또 떠나는 거예요, 그걸. 예. 계속 그걸 반복하는 과정이죠. 아니, 그 원전이 뭐 폐기되고 이런 건 없나요? 그런 이슈는?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게 재처리가 중요해요. 지금도 이제 방패장,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에서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걸 다 보관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재처리를 해야 돼요. 재처리를 하면 이게 부피를 줄을 가지고 보관하기 쉽게, 그거를 지금 미국이 그거를, 허가 권한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걸 쉽게 허가를 할 수 없었던 게 이 과정에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이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그걸 허가를 해줄 수 없었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과 그거에 대해서 핵무기에 들어가는 이 물질이 나오지 않게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이제 전 세계 원전이 이제 앞으로 많이 깔려야 되는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재처리를 해서 이 보관 공간을 좀 이렇게 확 줄여보자. 지금 협정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유럽이나 막 미국에서 네.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유럽도 동유럽에서는 폴란드, 체코에서는 이 원전을 지금 빨리 지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신재생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탄소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폴란드, 체코에서는 신재생이 안 맞아요. 거기는 이제 산이 많고 태양광이 그 풍력 바람, 태양광은 이제 일조량이 풍부해야지 가능한 조건이고, 그런데 풍력은 바람이 기술적으로 계속 불어줘야 되는데 안 맞죠, 그게. 네,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 편차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야 되고 탄소 하려면은 원자 쪽이겠네요. 그럼요, 원전밖에 없습니다. 원전밖에 없네요. 그래서 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그래서 그 SMR이 내 눈에 보일 때까지 좀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두산이 있어요? 그럼요. 네. 저는 독보적. 우리나라가 잘하니까. 이미 우리나라가 잘하고 맞아요. 그 원전에 대해서 이런 주 기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두산밖에 안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왜 제가 이걸 좋게 보냐면 이게 아무래도 위험이나 생명이 걸린 일이다 보니까 다른 회사가 돈이 많다고 여기 뛰어들 수가 없어요. 네. 최소한 이거 뭐 방사능이 새는지 안 새는지도 그 검증하는 과정이 10년 넘게 걸린다. 그런 사업을 누가 투자해서 하겠어요? 야, 진입장벽이 엄청 높구나. 그렇죠. 네. 전 그걸 보고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공부를 많이 하셔서 물론 그러겠지만 불안하거나 막 그러진 않으세요? 불안은 항상 있죠. 네. 뭐 돈 버는 게 쉬운 게 없습니다. 그 불안감을 제가 그런 두 번의 그런 제가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계속 제 마음에 이제 근육을 계속 단련시킨 거죠. 제 마음에 그 계속 웅이사님 말씀도 듣고 하면서 제 자신을 계속 변화를 시킨 거죠. 그걸 이겨낼 수 있게.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이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이미 통계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건 좀 딴소리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비트코인 그 컨퍼런스 같은 데 갔거든요. 그 작가님 그 강연에 갔는데 진짜 사람들 많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막 비트코인을 한 50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를 보여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모으셨냐고 하니까 진짜 막 차 팔고 막 이렇게 해서 모으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2년 후에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거의 코로나 이후 때부터 계속 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안하지 않으셨냐고 했더니 계속 불안하대. 그럼요. 불안을 달고 사는 거예요. 달고 사는 제가 얻은 이 이익은 그걸 이겨낸 사람, 극복해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수익이에요. 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가 지금 엄청 올라갔잖아요. 최근에. 불과 2, 3주 전만 해도 반도체 엄청 안 좋은 소리 계속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 안 좋다는 소리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수익을 계속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냥 있겠어요? 아니죠. 앞으로 이 4차 산업시대 AI 그리고 이 로봇으로 인한 자동화 이런 걸 믿고 그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믿고 버티신 분들이 지금의 수익을 누리시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요. 약간 원초적인 뭐 불안함이라고 네. 할까 그건 있는 건데 네. 그건 견뎌야 되는 거군요. 네. 그걸 본능이 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11년간 자 이게 11년간 이제 그 조사를 해봤대요. 이 계좌를 개인들의 계좌를 그 중에서 10명 중에 4명이 이제 마이너스고요. 통계치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로 의미 있는 수익을 이제 2천만 원 이상씩 벌어들인 사람은 전체 5%밖에 안 되더라. 네. 이 통계적으로 이미 나온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로 주식 삼성전자가 강남아파트보다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은데도 왜 삼성전자 돈 번 사람은 극소수냐? 그게 이 통계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이 주식 투자랑 안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극복한 사람만이 여기서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랑 이렇게 예전에 사전으로 이렇게 인터뷰할 이렇게 주고받을 때 제2의 에코프로는 네.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여기가 이건가요? 네. 원자. 네, 두산. 원전. 네. 그렇구나. 똑같아요. 2015년대 당시에 돌아보면 그때 전기차 이야기가 처음 나왔었어요. 근데 제 주변 투자 고수분께서 전기차 시대는 절대 올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투자 고수가. 네, 투자 고수가. 네. 왜냐하면 그때 되게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째, 충전의 문제. 그렇죠. 둘째, 주행거리. 그러네요. 100km, 200km 가는 차를 누가 탈 것이며. 그리고 설사 이게 된다 한들 산유국들이 가만히 있겠냐. 네. 진짜네요. 산유국들이 막 기름 너무 싸게 막 밀어버리면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기차는. 근데 그분이 놓친 게 있죠. 탈탄소라는 이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탈탄소를 정책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걸 못 보신 거죠. 되게 합리적인 얘기를 하셨지만 그 큰 흐름을 못 보신 거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50만 원 가잖아요. 그때 5천 원이 100배가 오른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탈탄소 시대를 가기 위해서 SMR이 반드시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눈앞에 내가 딱 보인 그 순간에는 지금 과연 주가는 몇 배가 올라가 있을 것인가. 그럼 앞으로도 한 수십 배 더 갈 거라고 보세요. 네네. 네. 진짜 제가 게스트분들 많이 만나서 인터뷰 많이 해보지만 한 20% 30% 정도 벌어도 이제 많이 벌었다. 또 한 부류는 이제 예측할 수 없으니까 ETF 평생 모아가자. 그런 인터뷰는 참 많았는데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장기적으로 봐서 제2의 삼성전자를 찾는 네. 이런 건 또 색다르네요. 다만 근데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셔야죠. 맞아요. 내가 관심을 갖고 진짜 내 생각대로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죠. 아니면 그냥 매도 과감하게. 그럼요. 갑자기 예를 들면 다시 탈원전이 진행이 된다던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기술이 나와가지고 이게 쓸모가 없어진다던가 그러면 빨리 처분을 하고 다른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그거는 안 되시네? 그거 공개 안 되시죠? 아까 2종목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다른 하나는 좀 그러신가요? 다른 거요? 네. SK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지주사세요? 네네. 전 지주사를 좀 투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지주사가 좀 사람들이 편견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항상 그룹에서 신성장 산업을 지주사가 맡아서 이걸 진행을 하거든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봇이 많이 알려졌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로봇을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두산이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 생각을 하고요. 진짜 SK 같은 경우는 배당도 잘 주지 않나요? SK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자금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주가가 공매도를 많이 맞았어요. SK 그룹의 두 주축이 배터리와 그리고 반도체인데 지금 두 가지 산업이 다 지금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는 또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고금리 상황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자금난 좀 루머가 좀 많이 돌면서 공매도를 많이 맞았어요.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럼 SK의 미래는 뭐예요? SK 미래는 배터리 반도체요. 네, 배터리 반도체. 거기에 AI. 왜냐하면 SK가 우리나라 최고의 제일 큰 통신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우리나라에 맞는 AI 기술을 만들어내겠죠. 네. 그래서 AI에
지금 트렌드에도 맞고. 그래서 SK그룹이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고금리 상황 때문에 힘들지만, 이 SK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을 했기 때문이죠. 이 투자가 수익으로 돌아올 때가 내년부터일 거예요. 네, 내년부터. 그게 본격화되고. 저는 1년 뒤를 보고 간다는 거예요. 네. 그 1년 뒤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그림이죠. 배터리의 성장성을 누가 의심합니까, 지금? 네, 반도체의 성장성. 네.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럴 때 사서 기다린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네. 아까 신용 부분인데요. 네. 신용을 써서 SK랑 두산에다 넣은 거예요. 네. 그럼 얘네가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냥 이자만 내면서 계속 버티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전 손절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최근에도 어떤 CFD 관련해서 그런 시장, 그러니까 회사의 본업과 상관없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막 급락하는 경우에 그럴 때는 제가 참고 그냥 버텨내는 거고요. 제가 손절을 했을 때는 이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장래 성장성에 어떤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때는 가차없이 손절칩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폭락을 하면은 증거금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조금만 쓰시면 되죠. 아니, 웅 기사님, 강남 아파트 사실 때 현금으로 사실 거예요? 제가 아까 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 그러니까 이 변동폭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걸 못 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 신용이나 쓰면 위험하다. 이렇게. 네, 그건 맞아요. 근데 그분한테 맞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본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성장성이 강남 아파트 이상으로 나와주니까, 그런 거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제가 신용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강남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에 올라간다. 네, 그 이상의 성장률 나올 수 있는 걸 내가 잡고 가는 거죠. 신용은 금리가 얼마나 돼요?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은 금리가 좀 비쌀 거예요. 한 10%? 11%? 저는 이제 좀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럼 그거 내면서 우선은 버티는 거네요. 네. 그거 이상으로 어차피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게 주식은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배당이. 네. 그러면 이제 배당을 많이, 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산 액수로는 현재 4% 이상의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제가 처음부터 싸게 들어갔으니까. 네. 그걸 생각을 해보면, 1%밖에 안 되네. 생각해보면 내가 이자를 낸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배당 받으러 하면 실제 내는 이자는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빚을 내면 안 된다 하지만 저도 맞아요. 왜냐면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그걸 관리할 수 있다면, 컨트롤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 신용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칼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칼을 어린아이가 잡고 있는 것과 그렇죠. 나는 매일 이 칼을 휘두르는 사무라이예요. 나는 매일 이거를 칼을 휘두르다가 찔려봤어요. 막 다쳐보고 팔도 한번 잘려보고요. 네. 같냐는 거죠. 이 칼이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것과 이 사무라이가 같이. 네. 저는 이제 빚은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 1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갔다가 9만 원이 됐는데 이럴 동안 사고 팔고를 하는 건가요? 그럼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래 금액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요? 이걸 좀 말로 좀 설명드리기 좀 어려워요. 그때 그 순간순간 그때 감이라기보다 그 시장의 흐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전체 우상향하면서 자금이 좀 들어온다. 그럴 때는 이제 좀 베팅을 좀 하고요. 이게 돈이 좀 나가고 좀 위험해 보인다. 이럴 때는 빨리 줄이고.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좀 노하우가 있어야죠. 이런 거는 제가 말로 설명드린다 해도 그게 쉽게 체득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긴 한데 참 두 종목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그걸 다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 몇 개월만 보셔도 흐름이 대강 파악이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감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네, 좋습니다. 오늘 되게 완전 실전 투자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좀 느낌이 색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색다르지 않았어요. 파워포인트에 정대만을 좀 준비해 오셨어요. 그 정대만 스토리가 되게 공감이 되신다고 사전에 좀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만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런 과정들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결국에 어떤 실패와 그리고 그 고난을 겪고 거기에 처절한 자기 반성 그리고 내가 왜 실패했나를 계속 더듬어 보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도 두 번의 깡통을 극복하고 지금 이런 투자자로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 경험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웅이님도 이제 초창기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변화에 대해서. 예. 저도 그걸 매일매일 들으면서 제 자신을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래서 쉽게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십시오. 계속해서 도전하시되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하면서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계속 되뇌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대만을 뽑았던 이유는 우리 세대는 되게 슬램덩크를 좋아하는 세대였지 않습니까? 그때 어릴 때 볼 때는 강백호나 서태웅처럼 멋지고 잘생긴 친구, 잘하는 친구들을 이제 좋아하게 된.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시 보면 이 정대만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애착이 가더라고요. 이 친구도 한때 유망주였지만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어서 한때 시간을 낭비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다시 노력을 하면서 훌륭한 선수가 이제 되어가는 그런 스토리가 정말 제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좋은 스승도 만나셨어요? 좋은 스승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많이 찾았죠. 스승은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전업투자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거기도 이제 좋은 투자 고수분들이 많았지만 제가 그때 그 가르침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이제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이제 다시 매일매일 이제 유튜브라는 이제 홍이님 이야기도 그때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박세익 전무님, 최근에는 이제 서재영 대표님 말씀도 많이 듣고요. 네. 그런 분들 말씀을 내가 했던 경험들과 그러니까 그걸 딱 대입을 하면서 그게 너무 제 가슴에 많이 와닿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 투자 마인드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게 이제 탄탄하게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이런 방법으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게, 네. 진짜 주식 투자로 좀 의미 있게 큰 돈을 벌어서 네. 진짜 인생이 바뀌었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물씬 들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정말 깡통을 2번 찾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두 자릿수의 자산을 갖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더 크게 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가 좀 궁금한 게, 네. 2차 전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요즘 또 너무 핫하기도 하고, 2차 전지는 투자를 안 하셨나요? 2차 전지는 이미 영역을 제가 생각하는 그 영역을 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치 게임으로 저는 주식 투자를 눈치 게임으로 접근하거든요. 과연 내가 이 가게에 샀을 때 나보다 비싸게 팔릴 사람들이 많은가 적은가 그걸 봅니다 저는. 네. 근데 늦었다. 네. 그러니까 늦었다는 그걸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저도. 앞으로 이제 굉장히 더 많이 성장할 거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모두가 다 그걸 알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게 가치 투자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저는 의문점이 있고요. 그 10배, 20배 막 이렇게 가는 네. 거는. 이미 10배 이상의 수익이 났죠. 난 주식에서. 그 이상의 수익이 난다. 그럼 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지금의 이 시총을, PER을 뭐 한 50 이렇게 받는 거를 결국 그거를 증명을 하려면 결국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런 의미에서 SK랑 두산은 초창기에 더 있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성장성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 주가가.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주 환원에 대해서 힘을 이제 정책적으로도 회사 자체적으로도 주주 환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지금 지주사 투자 그리고 저평가된 미래 성장성이 좋은 그런 지주사들의 지금 기회가 있다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왜냐하면 지주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거기에 저는 똑같은 기회가 있다고 봐요. 와. 네. 근데 그 인식이 네. 또 되게 오랫동안 안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거죠. 와. 진정한 가치 드셨네요. 그럼요. 네. 원전은 제가 하고 진짜 운이 좋았어요. 한 달, 2달 만에 제 아이디어가 바로 들어맞았어요. 네. 근데 그걸 뭐
이제 이런 건 이제 구조적 제가 이제 지주사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거 평가가 달라지면 이건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죠. 하지만 그걸 기다리는 게 뭐가 문제가 있나요? 자기 본업 열심히 하면서 그럼요. 버티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다가 뭐 좀 더 사고 돈이 생기면 더 사고. 맞습니다. 아니 눈치 게임이라고 딱 한 단어로 정리해 주시는 게 이게 화가 왔네요. 그렇습니다. 뒤에 내 거를 얼마나 많이 사줄 사람들이 네. 1부터 10까지 있다고 했을 때 그렇죠. 몇 명 네. 남아 있을까? 근데 앞에서 하면은 이제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럼요.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할 때 내가 지금 들어갈 때 내가 1인가 2인가 3인가 최소한 3 안에는 내가 들어와야지 뒤에 내가 수익을 내고 넘기고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박도환 투자자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절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쉽게 뭐 돈을 벌 수 있다? 누구의 얘기를 듣고 뭐 돈을 벌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예. 그럼 돈을 버실 수 없고요. 먼저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내가 여기서 큰 부를 쌓고 싶으시다면, 내가 이 회사에 내가 이걸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비슷한 과정들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힘든 구간이 또 오고요. 계속 와요. 그때마다 그 바닥에서 팔지 않고 그걸 버티시려면 그 내가 이 회사가 성장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도환 개인 투자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